네, 안녕하세요.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ROG 스트릭스 보드를 또 제가 들고 왔는데, 사실 그 제품 등급만 따지자면 동일한 모델입니다. 스트릭스 익스트림, 즉 알파벳 E가 들어간 모델인데,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모델은, 소개해드렸던 모델은 이제 인텔 13세대 플랫폼과 대응하는 Z790 칩셋 보드이고, 오늘 소개할 모델은 AMD 젠4 플랫폼이죠. X670E-2 게이밍 와이파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칩셋 네이밍 자체에 알파벳 E가 들어가니까 반복해서 E를 말하게 되는데, 어쨌든 막시무스 그리고 크로스 헤어 최상위 라인업 이전에 ROG 스트릭스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 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등급 모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인텔의 같은 등급의 보드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그 부분이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제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 이제 패키지 앞에 이제 서 있는데요. 일단 패키지를 보면은 항상 에이수스가 이제 보여줬던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 AMD 플랫폼 제조사의 입김이 들어간 이런 패키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X670E 칩셋 보드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죠. 그 밖에는 이제 스트릭스 고유의 디자인이 적용된 보드 레이아웃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왼쪽에는 모델명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패키지 뒷면 볼게요. 어떤 내용이 써져 있나 궁금합니다. 일단 레이아웃 있고 와이파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6E 안테나도 제공을 하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에이수스 고유 디자인을 보여주는 사선 디자인 형태로 피처를 나열하는 이런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원부는 18+2 페이지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IO 포트부 구성이 나와 있는데, 무려 USB 3.2 젠2 포트가 12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MD 최상위 칩셋인 이제 X670을 장착했기 때문에 이런 확장 인터페이스 면에서 풍성한 구성을 자랑하는 거겠죠. 그리고 PCI 슬롯 Q 릴리즈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원하지 않으면 이제 좀 서운해요. 그리고 트리플 PCI 5.0 M.2 슬롯을 지원합니다. 네, 확실히 X670이 아니라 X670E 칩셋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이라든지 M.2 구성면에서 가장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바로 패키지 개봉해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를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단에 이제 액세서리 박스가 있고, 이제 안쪽에 본체가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 본체를 꺼낼 텐데, 요새 보드는 하도 무거워가지고 이 부분 역시 묵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도 있고 매뉴얼도 있는데, 한 번에 다 꺼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보죠. ROG 엠블럼이 새겨진 별도의 내부 박스가 있는데, 이게 좀 무게감 있는데 뭐가 들었을까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일단 와이파이, 와이파이 6E 안테나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형태는 다들 알고 계시죠? ROG 디자인이 적용된 그 부품을 똑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독특해요. M.2 히트싱크를 이렇게 또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로. 왜 그럴까요? 잠시 뒤에 분해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습니다. 요새 그래픽카드 정말 무겁죠. RTX 4090, 4080 이런 것들 3슬롯 초과하는 것도 많고, 길이도 30cm는 이제 가볍게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 그래픽카드의 이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런 지지대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이 있고, 사타 케이블도 이제 2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OG 스트랩 이런 거 있고요. ROG 스티커도 제공합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스티커와 동일한 컨셉의 스티커고요. 그 다음에 이제 M.2 고정형 나사 여분들이 있고, 이제 서울 패드도 추가로 하나를 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빠지지 않는 ROG 땡큐 카드. ROG 브랜드가 이제 2006년에 시작됐는데 벌써 몇 년이냐, 한 16년 정도 됐죠. ROG 브랜드가 이제 마더보드 제조사 중에서는 이렇게 서브 브랜드로서 프리미엄 게이밍 브랜드를 에이수스가 가장 먼저 론칭하고 또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그런 제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성공하고 나서 기가바이트나 MSI 다 이제 게이밍 브랜드 출범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마더보드 매뉴얼이 있는데 에이수스는 항상 그랬듯이 보드 매뉴얼을
제공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닌가. 경쟁사는 이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시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없어요. 영어입니다. 물론 영어라고 하더라도 이제 디버그 Q코드 LED를 어떤 분석하고자 할 때 또는 M.2, PCI 슬롯, 그 다음에 각종 핀 헤더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드 매뉴얼 제공은 꼭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액세서리는 이제 이 정도로 살펴보고 잠시 치우고 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Z790 익스트림 모델과 어떤 부분이 좀 다를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델은 X670E 게이밍 와이파이 모델이고요. 스트릭스 모델 중에서 사실상 최상급이에요. 물론 크로스 헤어보다는 아래 등급이겠죠. 일단은 ROG 전통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 디자인이 뭐냐? 사선 구도. 네, 이렇게 뭔가 속도감과 다이나믹함을 느낄 수 있는 사선 구도의 패턴이 M.2 히트싱크부터 시작해서 PCI-Q 릴리즈까지 모두 일체감을 이루면서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지금 M.2가 총 온보드에 4개를 제공하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M.2 히트싱크에는 이렇게 이중 구조로 히트 파이프를 연결해서 M.2 콤보 싱크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좀 설계를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PCI 5.0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열이 높기 때문에 그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2층 구조 형태로 된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콤보 싱크가 이제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튀어나오는 게 손으로 누르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구리 히트 파이프가 그렇게 강도가 센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세대 에이수스 보드에서는 이렇게 휘어지지 않게 안쪽에 지지대 같은 이렇게 구조물을 덧대서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휘어지지 않는 그런 세심한 설계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RGB LED 같은 경우에는 I/O 커버부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엠블럼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랑 I/O 커버부 구성을 보니까 이제 살짝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현 세대의 어떤 고급형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히트싱크가 I/O 커버까지 모두 통합형으로 설계돼서 이 전원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I/O 커버부의 영역까지 모두 활용해서 발열 성능을 제어하는 그런 설계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 스트릭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I/O 커버부가 히트싱크의 역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고 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있지도 않아서 전원부 히트싱크랑 I/O 커버부가 따로 독립형으로 이렇게 파츠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스트릭스 중에 최상위 모델이면 이 정도는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텔 13세대 플랫폼으로 나왔던 Z790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합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단가적인 측면 또는 구성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드 전체적인 디자인은 그동안 ROG 스트릭스가 보여왔던 블랙 색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딤 슬롯이 4개가 있는데 당연히 DDR5를 지원하고 있고요. 최대 클럭은 6400MHz에 128GB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PCI 슬롯에는 이제 실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딤 슬롯에는 실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딤 슬롯에 이렇게 실딩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스트릭스뿐만 아니라 상위급 보드에도 마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딤 슬롯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히트싱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겁거나 어떤 부담되거나 장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실딩 처리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보조 전원 단자는 이제 8핀 2개 이렇게 마련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실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단을 보면은 Q코드 LED가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부팅할 때 혹은 테스터 분들한테는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한데 현재 보드 상태가 포스팅 과정에서 어떠한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코드를 보고 어느 단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온보드 스위치가 있어요. 파워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 핀 헤더가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RGB 헤더죠. RGB 헤더 같은 경우는 12V 헤더가 이제 한 개가 있고 5V ARGB 헤더가 여기 하나가 있고 아래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5V ARGB 헤더랑 1개의 12V RGB 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야 메인보드 24핀 단자고
그다음에 전면 프론트 헤더로는 이제 USB 3.2 Gen 2x2 Type-C 짜리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USB 3.2 Gen 1이 있네요. 그다음에 PCI Q 릴리즈 버튼이 있는데 이게 구형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Z790 모델을 봤을 때는 그 상위급 보드에나 장착되는 형태가 적용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PCI Q 릴리즈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걸쇠가 제껴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제껴지는 형태인데 제가 전에 리뷰를 했었던 Z7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작동을 하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걸쇠가 이렇게 제껴지는 형태여가지고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제껴졌을 때 이 제껴진 상태로 있거든요. 근데 상위급 방식은 이걸 누르면은 수평으로 벌어졌다가 버튼을 떼면 다시 조여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인텔 13세대의 스트릭스보다는 지금 이 보드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은 다운그레이드된, 조금 더 급이 낮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CI 슬롯을 한번 볼게요. PCI 슬롯은 총 3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PCI 5.0을 지원한 슬롯은 이 2개입니다. 이 2개는 아무래도 PCI 5.0을 지원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픽카드 장착을 염두에 두고 별도의 실딩 처리를 추가를 했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액세서리로 왜 별도의 M.2 히트싱크를 제공하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2개 장착하게 된다면 여기 첫 번째에 달고 두 번째 달았을 때 이 두 번째 달았을 때의 이 히트싱크 높이가 높으면 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2개까지 활용할 때는 그냥 다시면 되고 첫 번째 그래픽카드만 이제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히트싱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액세서리에 포함된 히트싱크를 달면 됩니다. 그 히트싱크를 다시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히트싱크인데 이 히트싱크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상당합니다. 지금 높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달게 되면 두 번째 슬롯에는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별도로 옥테인 작업이라든지 렌더링 작업 또는 병렬 연산이 필요한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대부분 그래픽카드 한 장을 사용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여기에 M.2를 장착했을 때 요거를 제거하시고 요 별도로 제공되는 히트싱크를 다는 게 발열 해소에는 더 나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높은 히트싱크를 제공한 형태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히 스트릭스라서 그래도 좀 신경을 썼구나, 잘했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PCI 슬롯인데 PCI 슬롯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단에 당연히 그래픽카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상단에 있는 슬롯이 PCI 레인수 16개를 모두 끌어다가 쓸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4개밖에 못 씁니다. 지금 이건 5.0이지만 이건 역시 4개밖에 못 쓰고 이거는 PCI 4.0인데 이거 역시 PCI 레인을 4개밖에 못 끌어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픽카드는 최상단 슬롯에 장착해야 된다. 그래야 대역폭을 최대한 끌어쓸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M.2 슬롯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부 보드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슬롯에 M.2를 장착했을 때는 그래픽카드의 슬롯이 레인수가 절반 수준인 8배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단 M.2 슬롯을 사용해도 PCI 레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 이 슬롯을 사용했을 때는 PCI 레인수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 슬롯의 M.2 SSD는 가장 최하위 순위로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리튬 배터리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USB 펜 헤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쿨링 펜 헤더, 프론트 패널을 위한 핀 헤더가 있고 왼쪽에는 오디오 칩셋 슈프림 FX가 위치하고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모두 살펴봤을 때 항상 ROG 스트릭스가 추구했던 결코 싸 보이지 않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은 잘 녹여냈지만 전반적인 구성이 기존에 살펴봤던 인텔 13세대 보드보다는 한 등급 낮은 조금은 아쉬운 그런 구성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M.2 히트싱크, 대형 히트싱크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뭔가 M.2 발열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O 포트 한번 볼게요. 네, 이게 I/O 포트인데요. 먼저 내장 디스플레이 출력을 위해서는 DP 포트, DP 2.4 포트 있고 HDMI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USB 3.2 Gen 1 포트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USB 3.2 Gen2 포트고요. Gen2 포트만 해도 지금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타입 A짜리가 10개가 있고요. 타입 C는 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Gen2 by2, 20기가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타입 C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USB 어떤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지원 부분이 상당히 빵빵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클리어 시모스 버튼과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버튼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떤 오조작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 시모스라는 어떤 치명적인 기능을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세심한 설계를 보여줬고요. 와이파이 6의 안테나 모듈도 있고, 그 아래는 오디오 포트가 있는데, 이 오디오 포트는 그래도 고급형이라고 안쪽에 별도로 금장 처리를 해놨습니다. 금장 처리를 해놓으면 뭐 부식이라든지 어떤 내구성 측면에서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지적하는 에이수가 인색한 백플레이트. 당연히 백플레이트가 없습니다. 에이수는 백플레이트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백플레이트가 없고 그냥 민자인데 그래도 좀 심심할까봐 뭔가 그려놓긴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ROG 스트릭스, 뭔가 도넛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런 걸 그려 넣었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저 디자인적인 평가는 뭔가 난해해서 잘 못 내리겠습니다. 이거 인텔 13세대 보드 때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사실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극한 직업일 거예요. 뭐 뻔히 똑같이 이제 스트릭스 모델 만들어야 되고, 익스트림부터 시작해서 뭐 FA 모델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고 또 베리에이션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차이 나는 어떤 디자인 요소가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좀 고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더보드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정말로 과거에 대비해서 꾸준히 개선되고 발전하는 그런 컴포넌트 중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참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될지 그런 부분도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외형적인 특징은 제가 이제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보드를 분해해서 히트싱크, 그 다음에 전원부는 어떻게 생겨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완료했고요. 일단은 M.2부터 한번 봐야겠죠. M.2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PCI 5.0 이렇게 M.2 슬롯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얘랑 얘까지 모두 PCI 5.0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플 PCI 5.0 M.2라고 하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서 이제 총 4개가 있는데, 이 서멀 패드 구성은 양면으로 지원되는 거는 가장 상단에 있는 M.2 슬롯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싱크가 어떻게 장착이 되냐면, 지금 요놈이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래쪽은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지금 이 모델을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액세서리로 제공되는 이 강력한 히트싱크가 포함된 이 모델을 이렇게 여기다가 장착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가 역시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M.2 히트싱크를 모두 장착했을 때 이 사선 디자인의 어떤 완성도, 그리고 각, 이런 것들이 전혀 흐트러지짐 없이 그대로 잘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M.2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양면은 이거 하나라는 점,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 다만 에이수스가 그동안 잘해왔던 그 문화사 방식의 이런 고정 방식, 큐레치라고 하죠. 이 부분이 여김없이 모든 슬롯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저한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에이수스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만큼 앞으로도 제품에서 이런 편의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전원부를 이제 볼게요.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히트싱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IO 커버까지 모두 이어진 형태가 아니라서 좀 서운하다, 이 부분 아쉽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나마 IO 커버에 보여지지 않던 이 부분까지 히트싱크를 조금은 확장시켜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히트싱크면은 뭐 전원부 발열이라든지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Z702와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구성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쉬운 게 있는데, 제가 에이수스 보드 보면서 항상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서멀 패드가 2종류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전원부 초크와 맞다는 부분이고, 위쪽은 이제 모스펫과 맞다는 부분인데, 이 초크와 맞다는 서멀 패드가 폭이 너무 좁아.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 지금 초크 굵기 보십시오. 초크의 가운데 부분만 이제 접촉을 하고 이 부분은 일부만 덮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저렴한 보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썬 패드를 아끼는 거죠? 네,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뭐 완전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왼쪽에 있는 건 그래도 조금 나은데 위쪽에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가려지지 않는 그런 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뭐 18 플러스 2페이지 구성을 가지고 있고 뭐 드라이버 모스펫이라든지 뭐 전원부 품질은 이제 상향 평준화된 만큼 준수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트싱크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저희 이제 K사존에서는 라이젠 9 7950X를 장착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 사양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라이젠 9 7950X를 장착했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4090을 탑재했습니다. 자, 먼저 부스트 클록 분석인데요. 네, 모든 스레드를 활용하는 블렌더 구동 시에는 기본적으로 약 5151MHz 정도의 평균 클럭을 보여줬고요. 게임 구동 시에는 이보다 낮은 4971.8MHz, 네, 약 5GHz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애초에 그 게임 구동 시에는 CPU 퍼포먼스가 그렇게 높게 요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블렌더 구동 시보다도 살짝 낮은 클럭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소비 전력인데요. 블렌더 구동 시에는 약 210W 정도를 소모했고요. 사이버펑크 2077 게임 구동 시에는 평균 110W, 피크치는 131W를 기록했습니다. 전원부 온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센서를 총 4구역에 걸쳐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원부 온도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아이오 커버까지 모두 히트싱크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약 40도 중반, 피크치는 약 53도 수준을 기록했고요. 열화상 카메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블렌더 구동 시에는 최대 52.7도, 게임 구동 시에는 최대 46.8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M.2 슬롯별로 저희가 이제 측정을 또 해봤어요.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히트싱크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1번 슬롯의 경우에는 평균 85도, 피크치 95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히트싱크를 장착했을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온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히트싱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네,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거는 슬롯 1번입니다. 47.9도에서 피크치는 56도를 기록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액세서리로 별도로 제공되는 히트싱크를 탑재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히트싱크는 슬롯 2번과 슬롯 3번에 해당되는 히트싱크인데 해당 히트싱크를 사용하면 슬롯 2번과 3번이 피크치 온도가 가장 낮은 각각 51도와 52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팅 속도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현재 모델은 22.6초를 기록함으로써 대조군 중에서는 이제 살짝 느린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 사실 차이가 나봤자 1초에서 2초 정도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SUS ROG 스트릭스 X6702-2 게이밍 와이파이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모저모 살펴봤을 때 일단 ASUS ROG 보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항상 타 제조사와 달리 어떤 편의성, 디자인, 그리고 기능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잘했던 요소들 있잖아요. PCI Q 릴리즈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M.2 Q 레치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이 모두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가격과 결부지어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플러스 제가 전에 리뷰했었던 인텔 13세대 기반의 ROG 스트릭스 Z790과 비교했을 때는 과연 어떻냐, 이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어떤 평가 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일단 아이오 커버와 전원부 히트싱크의 어떤 설계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오 커버부가 사실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드리기만 해도 이런 약간 저렴한 느낌의 플라스틱 커버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물론 내부적으로 이 전원부 히트싱크가 안쪽까지 모두 확장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전원부 온도 자체는 상당히 준수했지만 어떤 제품의 마감이나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ROG 스트릭스의 최상위에는 맞지 않은 조금은 아쉬운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CI Q 릴리즈 기능도 구형 방식을 차용해가지고 사실 인텔 13세대의 어떤 세련된 그런 기능과 디자인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그 부분은 아쉬웠어요. 하지만
X670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모든 부분에서 인텔 13세대보다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M.2 2번, 3번 슬롯에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M.2 히트싱크는 상당히 낮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M.2 히트싱크를 제공해준다는 특징은 다른 제조사 모델이나 혹은 제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역시 에이수스가 이런 작은 부분까지 확실히 고려를 잘 했다, 이런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USB 3.2 젠2 포트의 어떤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이 상당히 풍족하게 지원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인텔 13세대가 사실은 젠4보다는 조금 더 뒤늦게 나온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X670 보드가 곳곳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스트릭스의 어떤 고유한 느낌과 완성도는 여전히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젠4 CPU와 보드를 조합하고자 했을 때 만약에 가성비로 접근한다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80만 원 수준의 가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아래 등급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극강의 감성과 고급스러움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 위에도 크로스웨어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약간 이 익스트림 모델 같은 경우는 살짝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닐까. 그것이 과연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로 어필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이 제품이 가진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ASUS ROG X670E 게이밍 와이파이 모델을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